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까지 원래 저희 IG 포럼은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영어로 저희가 통상 진행해 왔는데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포럼은 우리말로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난달 그 사카키바라 전 그 일본 대장성 차관과의 인퍼슨 저희 포럼을 한 이후로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원예 IG 포럼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번 사카키바라 차관 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곧 엔화가 강세로 반전될 거다. 원래 미스터 N으로 유명한 분인데 다행히 지금까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글로벌 지정학적 그 위험에 대한 진단, 그리고 2024년 내년에 대한 내년의 전망과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말씀하는 주제로 오늘 진행하는데, 이 해당 분야에서 아마 세계적인 권위자로 가장 꼽히는 우리 한국 출신 스탠포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님, 저희로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분인데 오늘 특별히 모셔서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 교수님을 게스트 스피커로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우리 그 순서에 따라서 물론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잘 아시지만 우리 신 교수님에 대한 바이오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직 타이틀만 소개를 해도 5개가 되어서 다른 추가 설명은 안 드리고 현직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박사님께서 우선 윌리엄 J. 페리 Professor of Contemporary Korea, 스탠포드 대학의 그 석좌 교수로 계시고 아울러 Department of Sociology, 그 사회학 그 교수, 사회학과 교수로도 재임을 하고 계십니다.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여기에 시니어 펠로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월터 H. 쇼렌스킨 Asia Pacific Research Center의 소장님으로, 디렉터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Korea Program at 소렌스탄, 전에 말씀드린 소렌스탄 그 아시아 태평양 코리아 프로그램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신 교수님 여러분과 함께 환영을 하고 순서는 저희 통상 그 포맷대로 게스트 스피커께서 한 20분 남짓, 20, 30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초청을 사전에 이렇게 드린 몇 분 패널리스트라고 할까요? 오늘 뭐 워낙 주제가 중요하고 또 우리 신 교수님이 유명하시다 보니 3분이나 지금 라인업을 하고 계신데요. 대사를 역임하신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외교 또 경제 전문가 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 주미 대사를 지내신 안호영 대사님, 그리고 싱가포르 대사 또 청와대 그 정무수석도 지내신 박준희 대사님, 그리고 OECD 대사 차관 이렇게 지내신 허경욱 대사를 모시는데 특히 허 대사님은 스탠포드 동문이시라 내가 꼭 참석 좀 하시라 이렇게 해서 참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그다음에 그 세 분 패널리스트를 제가 다 아는 분이고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이 돼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진단과 이제 내년도 전망 시사점인데 이게 사실 조금 그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이제 팬데믹 때 생각이 좀 나는데 사실 이제 팬데믹은 끝났죠. 이제 끝났는데 지금의 세계는 굉장히 그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기후 변화, 전쟁, 뭐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뭐 미중 갈등, 뭐 포퓰리즘, 민주주의 위기, 뭐 글로벌 리더십 부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간단치가 않은데 이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서로 복잡하고 또 얽히고 설켜 있어서 해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거를 단칼에 자를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고 내년도 전망, 특히 이제 한국에 주는 의미가 무언지를 한번 그 제 말씀을 드리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이슈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전쟁, 두 번째가 미중 갈등, 세 번째가 포퓰리즘, 네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possible return of Trump, 트럼프의 리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아마 네 번째 그 내년 미국 대선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재집권 아마 여기에 주는 시사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쟁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또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출동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면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전쟁 피로감이 높아가는 것 같고 아시는 대로 지금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이제 거부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급하게 왔다 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상당히 그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대 친팔레스타인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정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지난 8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영국은 기권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그 청문회가 열렸는데 아주 굉장히 그 좀 독특한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대학 캠퍼스에서 뭐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친이스라엘하고 친 이제 팔레스타인 나뉘어 가지고 굉장히 그 텐션이 많은데 소위 그 반유대주의에 관해서 이제 그 하버드, MIT, 유펜 총장들이 이제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그다음에 그 후폭풍으로 이제 유펜 총장인 리즈 맥길 교수가 이제 사임하는 그러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특히 이 총장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낸 분이라 저도 조금 아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중동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에서의 이제 그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나 논의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동북아에서 지난 7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죠. 그러니까 53년 6.25 휴전 이후로 전쟁이 없었고 그 사이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적 파워로 성장할 수 있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만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직 한국은 이런 그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에 대해서 논의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결코 강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등소평 이후에 중국 지도자들과 굉장히 다르고 지금 그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외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그다음에 성장할 때보다는 침체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제 논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음 달 대만 선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최근에 폴을 보니까 아직도 그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 지금 이제 2위와 3위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고 지금 그 단일화 때 어떤 약간의 그 문제를 갖고 지금 검찰 조사를 하는 굉장히 상당히 대만도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은 물론이지만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참전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도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군이 참전할 경우에 오키나와, 괌, 주한미군 등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중국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참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여론의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제 이럴 경우에 북한의 군사적 행동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만일에 동북아에서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경우에 아마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이 전면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국지전을 하거나 아니면 우발적 충돌을 통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중동에 이어서 만일 아시아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아마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힘든 아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그럴 가능성 이런 최악의 상황에 한국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미중 갈등인데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현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이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또 캠프 데이비스에서의 3자 또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 주관해 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조인트로 행사를 했는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처음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력이라든가 업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경제 안보화로 안미 경중이라는 패러다임은 시효를 다했지만 미국이 올인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트럼프가 만일에 컴백했을 때에 아마 그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고 그래서 이제 경제도 안보와 관련된 것은 미국과 함께 가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재라든가 뭐 관광 다양한 분야에 중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내의 그 반중 정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도 결국은 좀 중국과 협력해서 그런 그 반중 정서를 좀 순화시키는 막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뭐 한국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지금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중로 북으로 신냉전, 그러니까 뉴 콜드워가 생기는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그 논의가 많은데, 저는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고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냉전 시대 미소 관계와 현재 미중 관계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그 새로운 그 팔러시 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스탠포드 넥스트 에이시아 팔러시 랩인데, 이제 아시아가 약간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팔러시랑 관계된 좀 중요한 이슈를 하자 해서 제가 이제 팔러시 랩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냉전 시대의 그 미소 관계, 그다음에 80년대의 미일 갈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 세 개의 시기를 놓고 미국에서의 그 컨그레셔널 디베이트, 그러니까 상하원에서의 그 디베이트를 지금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보면 특히 인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미중 관계는 어떤 냉전 시대의 미소보다는 80 년대의 그 미일 관계와 더 가깝다 하는 게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신냉전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하는 그 논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 자유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고, 또 당연히 인식해야 되지만 대중 관계에 있어서 가치 외교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저희 지금 랩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하면서 어떤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런 그 민주주의 대 그 권위주의라는 그 가치 외교,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데 아마 아시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러한 그 잠정적인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냉전이나 사고에 매몰되어서 가치 외교에 집착하기보다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난달 그 샌프란에서 그 에이펙 회의 동안에 어,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한 거의 그 상당히 몇 시간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샌프란하고 저희 학교하고 한 중간 지점에서 만났고, 또 기시다하고도 잠시 회동을 했는데, 윤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하지 못했다 하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대중 관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중국이 미국과 일본하고는 대화하면서 만일에 한국을 제외한다면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한 팀이 되어서 한미를 상대로 하는 신냉전 구도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이런 점에서 아직 그 한국에는 기회가 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신냉전을 강조하고 그 논리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주의 위기는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중요한 담론이었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칼럼이나 논문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의 위기를 경고했고, 특히 이제 그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 뭐 이런 위험성을 지적했고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이걸 모아서 이 책을 냈는데요. 한글로 민주주의의 모험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했지만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가 작년 11월 달 중간선거 끝나고 한국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체적인 평은 트럼프는 이제 끝났다. 영향력이 여전히 같지 않다 했는데 저는 반대로 봤거든요. 저는 트럼프는 건재하다. 그러고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에 바이든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다들 이제 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다 나왔고 그다음에 트럼피즘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히틀러나 스탈린의 사후에도 한동안 나치즘과 스탈리니즘이 지속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리들 트럼프로 불리는 뭐 드산티스 주지사 이외에도 지금 네덜란드나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지도자들도 굉장히 트럼프와 비슷한 그런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트럼피즘을 가져온 사회 구조적 조건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계화와 보호주의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30, 40년대 스탈리니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좌우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지만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힘을 합쳐 이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미국과 영국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여럿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대만의 선거가 있고 4월에 이제 한국 총선, 그다음에 4월 사이에 인도 총선, 그다음에 11월에 미국 대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건데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이제 기시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뭐 내년에 리더십 체인지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대만이 여당이 승리하면 양안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또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도 굉장히 힌두 내셔널리즘 강화하고 있어서 막 이런 결과들에 따라서 상당한 지정학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어떤 트럼프의 이제 당선 가능성 또 당선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은 거의 확실하고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이제는 상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를 한 달 남겨놓은 현재 공화당 내 지지 세력의 큰 변동은 없고 그다음에 바이든과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지지도뿐 아니라 이제 소위 굉장히 중요한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아마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아프간 철군부터 러시아 침공, 중동 전쟁, 뭐 고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트럼프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바이든이 계속 열세에 처하면 민주당의 후보 교체론도 커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마땅한 후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로서 트럼프 2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의 정책 또 대선 패배 이후 지금까지 했던 여러 언행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분석과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뭐 어떤 선호도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방송에서 트럼프가 건재하다고 했더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저보고 당신은 트럼프를 지지하냐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랐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민주당원이고 또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과 세계를 더 큰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희망적인 사고보다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의 어떤 그 대북 정책, 특히 이제 그 스티브 비건 팀하고 저희가 일을 좀 같이 했었는데, 그 이유도 저희가 뭐 트럼프 정책엔 대부분 반대했지만 그래도 어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그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도왔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거의 확실한 거는 일기에 비해 더욱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그 아젠다를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4년간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된 거고 4년간의 경험이 있고 또 재선에 대한 부담도 없으며 아마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팀을 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성보다는 충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인사들로 채울 것 같고 아마 정치적인 복수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은 국내보다 대외 정책이 크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럼 과연 이기의 그 주요 팀들이 누구냐 하는 이제 논의도 좀 되는데 최근에 그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리스트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잠깐 몇 명만 소개를 하면 지금 이제 그 부통령으로 거론되는 친구들이 이제 인사들이 이제 오하이오 지금 상원 의원인 이제 제이디 벤스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알칸소 주지사로 있는 세라 샌더스. 세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에서 이제 프레스 세크리터리 했었고 그 벤스는 굉장히 그 트럼프의 지원으로 된 아주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근데 둘 다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벤스가 84년생이고 샌더스가 8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본인이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은 젊고 이 트럼피즘을 굉장히 그 추종하는 인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지금 뭐 비서실장으로는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고 이제 초기에 그 굉장히 강경 보수인데 이제 좀 물러났었는데 지금 다시 리턴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국무장관은 이제 그 독일 대사를 했던 리처드 그리넬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보 쪽은 캐시 파텔이라고 이제 굉장히 젊은 친구 이 친구도 한 80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 저희 그 프레즈노라고 저희 있는 데서 이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에 그 의원 중에 그 누네스라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트럼프 추종자가 있는데 거기 그 보좌관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의 그 대선 개입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왜 거부하는지에 대한 메모를 썼던 굉장히 어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트럼프에 대한 그 로얄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전진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슬로건이 될 것이며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를 선호할 것이다. 뭐 아시는 대로 트럼프 일기에 TPP가 결국 끝났고 뭐 파리 기후 협정 같은 것도 이제 사인을 안 했죠. 그래서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정책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에 집중하는 이제 그 트랜잭셔널한 그 성향이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그 쿼드는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아마 당시는 이제 그 어떤 그 트럼프 아베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아베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아마 트럼프 모디로 무게 중심이 바뀌면 상당히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중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게 아마 아,
대부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냥 한번 제가 토론을 위해서 한번 역발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그 어텐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쇼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후보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중동, 북한 이런 것인데 저는 오히려 아주 반전을 해서 중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간의談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미국 내 반중 정서나 이제 본인의 반중 레토릭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트럼프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중 간의 어떤 빅딜이 이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한미일 강조만 하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우려가 조금 생깁니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 일기에 일본은 사실 그 아베 총리의 개인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넘겼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을 고리로 협력을 하는 바람에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 상황이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한미일 공조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가치 외교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신뢰 구축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기에 트럼프와 아베 간의 관계로 미일 동맹을 전도키했던 경험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뭐 그런 농담 반 진농반 하는 것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굉장히 그 아주 좋은 인상을 줬는데 아마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노래 뭐 YMCA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노래를 좀 찾든가 아니면은 뭐 골프를 좋아하니까 뭐 골프를 하든가 이런 그 정상 간의 래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또 리더십 스타일상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는 모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할 경우에 지금 한국의 정부하고는 마찰이 생길 것이고 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측 모두 아쉬워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모두 이제는 지난번보다는 관심이 적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줬고 윤 정부와 같은 강경 기조를 맞춰 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2017년 가을에 긴장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우려가 듭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한국에는 도전이 클 것 같은데 트럼프는 아마도 anything but Biden, 그러니까 ABB를 추구할 것이고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그 바이든 주요 정책도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자칫 이것이 한국에서의 반미 감정으로 이어지면 윤 정부에겐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트럼프가 승리할 거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16년에는 그래도 뭐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 않겠는가. 또 지난 대선은 박빙이지만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이제 둘 다 빗나가서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직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고 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이냐 하는 거하고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이제 큰데 오늘도 이제 페드에서 그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3번 한다고 발표를 했던데 할 것을 시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체감 온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지만 실망한 층,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는 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2기의 경우 한국은 정책의 연속성이나 바이든, 윤 대통령의 개인적 유대 또 외교안보팀의 유대 관계로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공조,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 등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성 급한 북한, 대만 문제 또 중국의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도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은 현재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더 큰 복합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 걸려 있는 만큼 최소한 대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 40분에 30분 이상 걸쳐서 그 지정학적 조망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쟁, 미중 갈등, 트럼프 리턴 가능성 이슈까지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 또 미시적으로 트럼프 2기의 키 멤버들까지 예측을 이렇게 해주셔서 매우 유익한 저희 프레젠테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세 분의 그 패널 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인터벤션을 해주시면 좋겠다. 시간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면 안호영 대사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예, 안 대사님, 웰컴. 네. 예, 최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뭐 거의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많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카멘트를 하나 드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멘트는 이제 그 신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 기조를 가치 외교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 주셨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현실적인 필요에서 출발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특히 이제 대중 외교 같은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부연을 하자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펜듈럼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거 몇 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특히 이제 대중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코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역작용으로 가치 외교가 좀 강조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가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면에서는 좀 늦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 비해 보자면 좀 늦었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측면, 제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가치 외교는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대중관계, 대러시아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인식하고 그걸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시진핑 주석과 이제 윤 대통령님의 이제 그 면담이 불발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그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 외교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코멘트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질문 올리고 싶은 거는 그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지금 대부분 이 저희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 마음속에 제일 큰 이제 문제 의식이 결국 내년 저희 미국 대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신기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레코멘데이션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과연 뭘 준비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2016년 대선 때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었는데 뭐 저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과 이제 쭉 네트워킹을 하면서도 그래도 만에 하나 공화당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공화당 쪽도 역시 네트워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노력 이상으로 훨씬 큰 그런 그 저희 그 리턴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그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아침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님. 우리, 신 교수님. 네, 좋은 뭐 질문. 대사님 앞에서 제가 미국 얘기하려니까 이게 공장님 앞에서 줌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이디어 말씀을요. 첫 번째 코멘트는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가치위가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보면 잘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멈출 건지 한미일 공조를 강화돼 멈출 건지 아니면 그거를 레버리지로 삼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할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략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지난 정부에 너무 이제 북한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외톨이가 됐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너무 이제 한미일 뭐 같이 얘기하다가 뭐 스톱할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적어도 제가 듣는 바로는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중국하고 뭐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몇 달 전 한국하고 이제 언론 인터뷰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항저 아시안 게임에 대통령이 가시면 어떻겠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아마 가기로 돼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오염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안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도 관심이 있다 해서 저는 뭐 그럴 때 물론 이제 한 총리가 가셨기 때문에 과거보다 진일보했긴 했지만 뭐 스포츠 행사고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뭐 그런데 가서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뭔가 하면은 결국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는 어쩔 수 없이 할 거고 뭐 동북아에서 일본하고는 이렇게 뭘 좀 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좀 배제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한국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정책적 이제 어떤 그러니까 가능한 정책에 대한 분석을 좀 잘 해서 어떤 그 공통 분모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기에는 이제 준비를 거의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준비를 나름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뭐 저기 일기했던 정책 그다음에 뭐 이어질 건지 안 이어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가 좀 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트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대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일기에는 그래도 여기 뭐 HR 맥메스터나 뭐 매티스나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 기회는 이제 그런 프로페셔널들의 힘이 약해지면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의 로얄리스트만 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푸틴 리스크 얘기하고 시진핑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뭐 트럼프 리스크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무도 노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뭐 대비를 할 수 있는가. 근데 뭐 이렇게
뭐 많은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공통 분모 찾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베는 개인기로 넘긴 거고 한국은 북한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넘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게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대통령의 개인기도 좀 발휘를 하시고 정책적인 공통 분모를 좀 찾아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현재로서는 뭐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준우 대사님 준비되셨으면 연결하겠습니다. 박 대사님은 제가 이거 지금 자동차로 이동 중이신데 이렇게 연결 해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박 대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응? 어, 어제 우리 전 이사장님 갑자기 전화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게 됐는데 응. 연결 상황이 좀 음, 네. 일부 좀 못 네.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잘 들리고 계십니까? 연결이 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좀 반복해 주시면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네, 지금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사운드 예, 좋습니다. 이동 중에 뭐 지금 신 교수님 말씀도 그래서 제가 충분히 다 못 들었고 어쨌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고 특히 신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여 분 동안 내년도 국제정세 전망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말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가치 외교를 내세웠고 그것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 하는 신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그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그 한중 정상회담 추진하던 것이 이제 안 됐는데 과거에 이제 중국 관계 업무를 제가 다뤄본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그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국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는 듯 하다가 올 가을부터 조금 냉담하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기대에 어긋나게 이제 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이웃 나라들을 다루는 관계에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다룬다 하는 느낌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일종의 한국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이런 점에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중국 측에 성의를 보이고 잘하면은 중국도 우리에게 잘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좀 어, 그 단순한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미일 관계를 이제 강화한 마당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는 좀 우리의 그 할 말은 해 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신 교수님 말씀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말씀 중에 대만 유사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대만 유사, 즉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를 네.
여보세요? 아, 예, 잠시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확인 예, 나와가지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아닙니다. 또 예, 예. 제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또 전화가 오니까 이게 또 아, 이런 그럼,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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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예. 말씀이 예, 예, 들립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경우는 그 대만 유사에 대한 그런 논의, 그다음에 아마 정부, 군대 차원의 대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의외로 별로 실감을 안 하고 또 언론이나 정부 내 또는 싱탱크에서도 별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우리가 현실성 있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한중 관계를 앞으로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국 측의 일정의 메시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예. 접속이 잘 안 돼서 제 말씀 예, 이걸로 예.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의 핵심 내용은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 예, 박준우 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마지막 패널리스트로 허경욱 대사님 나오 계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입니다. 신 교수님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 뵈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의 그 여러 가지 지혜와 해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빚을 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요즘 지정학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 지경학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확 낮아지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잘하면 금년 말에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흑자보다 이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미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IRA나 TRIPS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대의 그 투자국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신 교수님 하신 말씀은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도 필요하다.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건 주로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뭐 IR에서 요구됐던 약속됐던 여러 가지 서브시디가 제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트럼프가 지금 공언하는 대로 뭐 10% 일률적인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 예를 갖다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국가와 보다 넓게 다이버시파이 할수록 좋은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미컨덕터 시장이고 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원자재를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논의가 또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논의가 자칫하면 그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그 부분은 트럼프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그 교묘한 토끼는 굴이 세 개 있다고 하는데 경제란 건 항상 여러 군데 가능성에 보다 많은 시장을 열어둬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수록 그러한 경제 관계가 나중에 지정학적인 외교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치 외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치 외교가 물론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얼마 전 싱가포르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다음 수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싱가포르는 앞으로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고 결론을 내신 거는 싱가포르는 당연히 싱가포르 편이다. 아마 저희도 같이 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외교 펜들럼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중심되는 기본은 한국은 항상 한국 편이고 그런 면에서 경제 면에서 디리스킹을 요즘 한쪽에서만 얘기되고 있는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과도한 집중도 또 중국에 대한 과도한 그 중국에 대한 익스포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어느 정도 경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 대사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고 오늘 토론의 내용에 깊이를 더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 클로징 멘트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리플렉션이라고 할까요? 가멘트 이런 말씀을 두루 지금 신 교수님 발표와 저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몇 가지 점을 잠깐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고 우리 신 교수님의 클로징 리마크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몇 번 그 논의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이제 가치 외교 이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더 뭐 인브레이스 한다고 그럴까요?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의 균형을 추구하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도 보는데요. 조금 전에 허 대사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 사실 저는 쭉 이제 주로 활동했던 분야가 경제, 금융, 투자 이런 분야인데 리스크가 어디 집중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올인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디버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리스크 분산,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중심으로의 국제적인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비중을 좀 낮추는 이런 접근은 과거 우리가 수출 구조를 보더라도 4분의 1 이상이 중국에 몰려 있고 여러 가지 핵심 전략 부품 같은 것도 중국이 신도가 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 중국 비중을 줄이는 것은 꼭 중국과의 관계를 다운플레이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좀 건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로 보면 전체 우리 국가 경제 운영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더 안정적인 구도로 가기 위한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합리화되는 과정에 일부의 측면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또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지금 이 중국 경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80년도 후반 세계은행에 있을 때부터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관계를 쭉 해서 참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의 현대사의 큰 그 족적을 뭐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은 근년에 와서 그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뭐 인구 구조의 악화라든지 부채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중장기 전망이 과거와 같지 않고 중국 경제의 성장 구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소비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 상하이 봉쇄 해제가 1년 전입니다만 그 이후에 소비 회복이 매우 예상보다는 늦다. 그만큼 중국 소비자들이 뭐 국제적인 평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공산 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서로 중국과 우리 한국이 호혜 관계로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최근에 일련의 이 경제 둔화 그리고 좀 그 청년 실업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국 그 체제에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좀 생각 되시는 게 없는지 그 체제가 좀 더 그러니까 과거 등소평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체제에서 많이 그 전에 개혁 개방을 이루었던 체제로부터는 매우 오소리타리즘은 상당히 전체주의적으로 더 심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조금 완화될 측면이 그런 여지가 없는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앞서서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 반중 정서가 좀 완화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 아니겠어요? 중국에 대한 그 반중 정서는 여러 통계로 보더라도 퓨 리서치라든지 여러 보면 평균 한 70% 이상의 그 글로벌 시티즌들이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봤을 때 중국 스스로가 좀 더 국제사회와 호혜적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의 체제의 어떤 수정이 좀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도 또 주변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 교수님 그 결론적인 그 멘트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중국이 공산 권위주의이긴 하지만 이제 등소평이 그 나름대로의 그 이제 그 제도를 잘 만들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그걸 다 이제 무너뜨리면서 이제 체크 앤 밸런스가 없어진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적어도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치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그 중국의 엘리트들도 자기 사회 미래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페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면 이제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한 중후반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개혁 개방하면서 엄청난 부를 썼는데 다들 지금 미국이나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로알토에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리치 만다린이라고 부르는데 캐시 가지고 여기 와서 다 집사하고 뭐 애들 다 미국 보내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일본도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지금 시진핑 하에서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물론 뭐 제가 샘플이 좀 바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 옛날 지혜들 중에서 뭐 북경대학교,清华대학, 좋은 대학 같은 친구들이 다시 다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중국 엘리트들조차도 물론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내셔널리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그 회의를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적으로 체크 앤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결론이 항상 뭔가 하면은 우리 세대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넓어설 필요는 없다는 이제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허 대사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40년 동안 살고 있지만은 제가 꼭 한국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미국은 결국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세련된 제국을 운영하는 거는 맞지만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연구소에 왔던 분 중에서 한 분이 그 홍콩 사람인데 이게 TSMC가 이제 애리조나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프리리미너리 하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다 해가지고 you're very lucky to be even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정치적, 지역적인 이유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 it doesn't make business sense. 그러니까 아마 한국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번 만났더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 방향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과연 서스테이너블 할 건지, 뭐 비즈니스라는 게 뭐 프로핏을 못 내면 뭐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허 선생님 말씀대로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그냥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미중 간의 디커플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제조업 쪽은 제가 볼 때는 뭐 디커플링이 어렵다고 보고, 워낙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워낙 엉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텍은 뭐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쓰고 한국에서는 삼성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꼭 아이폰만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도 미중 관계에 있어서 아이폰과 뭐 갤럭시를 동시에 쓸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교수님 정말 인사이트풀하고 인포머티브하고 매우 유익한 말씀 오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저희가 인퍼슨으로 예, 저 예. 서울에서 만나서 우리가 같은 포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예,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청취해주신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저희 모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